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도 시장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루만 불안해져도 단기 조정과 급락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쏟아지는데요. 자산 시장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자산 시장에는 정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인 걸까요? 확인해야 할 징후들, 또 준비해야 할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성환 고려대 개건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는지 없는지, 특히 주식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요즘에 뭐 비트코인까지 너무 오르니까 거품이다, 아니다,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자, 네.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차영규 소장님? 뭐 굉장히 강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상승폭이 줄긴 했는데 오늘 상승 요인 어떤 게 있었습니까? 시장 자체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3,300을 본 이후에 바로 이제 3,000선이 이제 좀 깨지는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다시 3,000대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변화된 업종별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500에서 3,000까지 지금 우리가 그 단기별로 좀 끊어서 생각을 한다라면 2,500을 넘어섰던 것들이 바로 언택 관련주죠.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언택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에 이제 활력을 좀 불어넣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3,000선을 정확히 뚫어줄 수 있었던 것은 IT와 자동차, 2차 전지, 화학 이런 것들이 지수를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3,000선을 다시 하회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올라가는 상승들을 보면 항공우주, 그다음에 또 그 백신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대거 오르면서 지수를 붙잡아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빠르게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붙잡아주는 가운데서도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투자자별로 봤을 때 그동안 열심히 사들이던 개인은 요즘에 좀 팔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이런 투자자별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뚜렷하게 아직까지 주체가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개인의 매수세는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3,000선을 돌파하고 이후에도 그 개인들이 3일 동안 약 10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최근에 약간의 조금 오르락내리락하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매수 주체로 나설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일단은 현재 지금 뭐 매수 주체별로 약간의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히고 있는 것은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것 외에는 특별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 네. 지금 공매도 전쟁 파동의 주역인 이 게임스톱. 사실 게임스톱 때문에 피해를 본 헤지 펀드들이 다른 주식을 파느라고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 자체가 전체 시장 기조를 확 바꾸지는 못해서 아니면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어제 되찾았잖아요. 미국 시장도. 근데 게임스톱 사태만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어떤 버블과 좀 연관을 좀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money is power, 돈이 힘이다. 그리고 뭐 돈이 많다 그랬는데 그 많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격언에 나오는 게 제가 오늘 영어를 좀 처음부터 써서 죄송합니다만 when money talks, listen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도 합쳐서 지금 공매도에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고 뒤로 물러났는지 알았더니 제 생각에는 뭐 드러내놓고 담합은 못하지만 뭔가 연합전선을 좀 짠 거 아닌가. 헤지펀드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주식 시장에서도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간의 개인 투자자들이 각자 놀았다면 이제는 연합해서 놀면 저 공룡 헤지펀드들과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는 걸 보여준 게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국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머니 게임이 계속 가면서 거품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 뭐 이미 지금 거품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소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뭐 이번에는 다르다. 예. 그러지만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누구도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거품은 터져봐야 아 이게 지나치게 큰 거품이었구나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니까 너 뛰어내려라. 아무도 안 뛰어내립니다. 오히려 지금 포모족들은 올라타고 있잖아요. 포모족도. 예. 나만 이 예, 여기서 공항에서 빠지고. 소외될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이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충동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요새는 뭐 SNS 상에서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나 100만 원 투자해서 150만 원 돼서 50만 원 벌었거든 하면 야 이거 나도 그 될 것 같은데 제 뭐 평소에 경제 지식이나 주식 지식도 별로 없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새 유튜브 같은 걸 엄청 보거든요. 예. 공부를 합니다, 사실. 공부를 하면서 이 종목 저 종목 갈아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이제 벌써 거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똑같을 것이다라는 교수님 말씀에 저도 대해서 교수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차피 그 우리가 이제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2015년, 16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주식은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라고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번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거품이 꺼지고 아직까지 그때 당시 고점을 못 뚫는 그런 종목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번에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미래를 바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시간 우리가 보면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재정 부양책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잠깐 좀 들썩였습니다. 이럴 때 미국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았죠. 결국 우리가 입고는 있습니다만 겁을 내고 있는 게 미국의 유동성 회수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회수 때문에 잠깐 흔들렸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간혹 너무 지금 취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걱정하는 것은 이 유동성이 끝났을 때의 상황도 일부 대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결국은 언젠가는 주식시장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죠. 물론 긴 시계열로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작은 파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좋은 면에만 취해 있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우리 교수님께서 거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게 거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뭐 지표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그런 걸 좀 인용한다면? 그러니까 뭐 버핏 지수가 100을 넘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작년 말에 뭐 120 넘었고요. 그다음에 뭐 PER도 역사적 평균은 우리도 한 10배 정도 되는데 지금 12월 선행으로 보면 14.4면은 뭐 40% 이상 높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16인데 22다. 그러면서 뭐 이번엔 다르다. 그리고 저기 닷컴 거품이 있을 때가 30배였는데 뭐 22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는 뭐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PER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PDR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PDR. 이게 Price to Dream Ratio 이게 거품의 징후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나오는 게. 그 자체가. 예. 아. 왜냐하면 우리가 PER이다, PBR이다 이런 거는 뭐냐면 수치가 돼 있잖아요. 몇 배다, 재무제표에 몇 다 퍼센트다. 나오고. 예, 다 나오고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PDR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PDR이라는 게 뭐 꿈에 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냐 추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거 아니에요? 뭐 성장주 이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성장주들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다가 안 되면 드림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징후로 봤을 때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주식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또 비트코인도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예. 돈이 있으면 여기저기 찔러보는 게 돈을 가진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네. 아, 이거 뭐 저기 그러니까 부동산은 덩어리가 일단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못 간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동학개미가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2019년 말 현재 개인 투자자 인원이 619만 명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아직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 정말 3,400만 명 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 한 5, 60년 동안 주식 투자자 수가 600만 명이었는데 한 해에 몇백만 명씩 는다는 거는 완전 광풍이 분 거죠. 네. 네, 비트코인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비트코인 시장 지금 어떻게 보세요? 리플 같은 경우 뭐 하루 만에 뭐 폭등했다가 다시 급락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와 전자화폐는 구분해야 된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통화를 전자화폐로 바꾸는 거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자화폐고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몇몇 코인들인데 이게 지금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수년째 지금 논의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수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만 PER에 대한 중요한 게 우리가 결국 그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어닝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가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머니게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네. 2,000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이게 4,000달러까지 단기간에 급등했다 급락하고 있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는 금에서 또 은으로도 또 최근에 요 며칠 또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금들은 성격이 다 다릅니다. 장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단순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트레이딩 자금이 결국 비트코인이라든지 자산 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그 거품의 이 우려, 거품의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제가 반대 의견으로 이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예. 오늘 발표한 내용을 잠시 인용하자면 경제 회복 기조와 저금리 지속이 앞으로도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것이다. 지금 장기 저금리가 고착화돼 있다. 그래서 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아까 좀 다르다고 그런 얘기를 블랙록도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죄송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네. 경제 회복이 아니고 코로나 확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 된 얘기지만. 코로나 확산은 시장을 억누르는 억누르는데 네. 돈은 더 풀리는 거죠. 계속해서 돈이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되면 지금까지의 이 디커플링이 좁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 회복이 가시화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나라들이 다 재정 지출, 뭐 결국에는 재정 지출 가지고 안 되면 돈 푸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 프린팅 인쇄계단 놓고 푸는 건데 미국이야 뭐 그렇게 찍어낸다고 유럽이나 일본 이렇게 기축 통화권에 있는 통화들이야 괜찮겠지만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기축 통화권에서 돈을 찍어내면 그 나라 경제가 금융이 이게 흔들흔들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돈 가치가 없어지는데요. 그죠? 베네수엘라가 아주 극적인 경우지만 그래서 저는 그 경기 회복이 앞으로 그 주가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의견이 이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실물 경제가 그렇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예. 특히 고용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전혀 진전이 없기 때문에 실물과 이 금융의 괴리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뭐 그레이트 디프레션 대공황 다음에 대봉쇄 해가지고 그레이트 락다운 했잖아요. 예. 요즘 같은 경우가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는 거죠. 그레이트 디커플링. 예, 그러니까 대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 뭐 전 세계 경제를 봐도 이번에 IMF가 그저께 발표한 거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3.5%에서 올해는 5.5% 갈 거다.
올해는 5.5%니까 괜찮구나 하지만 2019년 대비해서 제가 어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2019년을 100으로 놓으면 작년 마이너스 3.5, 올해 5.5 해야 102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거 10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였냐면 3.5%였어요. 그러니까 체감으로는 지금 뭐 거의 2019년 수준에서 멈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동네 지나가다가 임대라고 써붙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강남에 제가 강남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큰 길에 이렇게 가도 임대 뭐 깔세 가끔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건물 통째로 내놓는 통임대도 나올 정도니까 지금 뭐 실물 경제는 일부 수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언택트하고 이런 잘 나가는 업종을 제외하면 정말 K자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오는 이 주가 상승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그런 걱정인 거죠. 근데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 실물 경제 부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산업을 이끌고 있는 GDP 상에서 이끌고 있는 수출 경제형 지도를 보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봤을 때 수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코스피 기업들 중심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드러나는 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렇게 서로 괴리율이 생긴다라는 거죠. 결국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현대기아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수출이 잘 됩니다. 특히 반도체는 쇼커버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3사의 점유율을 보면 글로벌 1위입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SUV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이런 수출 주도형 경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죠. 일부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술 수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내수도 안 되고 지금 임상에 따른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수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또 내수 경기에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언택트 기업들도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드림을 확인해야 되는 기업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몇몇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아무래도 주축이 개인 투자자분들이니까 굉장히 많이 현명해지셨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뭐 저희와 같은 이런 경제 방송들이 워낙 많아지고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이 올라간다 그래서 과거처럼 일정 뭐 모든 것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출 주도형 경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지만 그렇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소외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크게 보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종합주가지수의 의미가 별게 아니지 않나. 전체 주가지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다우 지수를 기본으로 삼다가 S&P라는 지수가 나온 것처럼 지수도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좀 개발이 되겠죠. 지금 뭐 이렇게 이러한 현상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에는 다우 지수가 미국을 대표했었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지수도 우리도 이제 뭐 지금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내려간 것처럼 앞으로 진화하겠죠. 네. 뭐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오늘 차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시가총액 중에 탑 10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그 50%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50개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잘 되는 주식만 가서 투자를 하지 안 되는 주식들은 아예 그냥 진짜 소외 미싱 아웃이에요. 그냥 내 스크린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잘 되는 쪽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이게 왜 거품이냐. 수출도 되고 숫자로 나오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뭐야 내 주식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거품 운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거품이 거론될 때 중요한 게 이제 거품을 꺼지게 하는 요인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시장의 금리일 텐데 미 페드 의장인 파월이라든지 우리 중앙은행,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이런 분들은 지금 그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겁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거품이 막 커졌을 때 거기다가
바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그 바늘 역할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처음 이제 대본 게 중국이죠. 4일 연속, 3일 연속 이제 그 공개 시장 운영에서 이제 몇백억 위안씩 이렇게 환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도 뭐 1%, 2%씩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아마 2013년에 당시 벤 버냉키 그 FRB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그냥 신흥시장국에서 뭐 안 떨어진 거 없잖아요. 주가, 환율, 채권값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테이퍼 텐트럼인데 지난 26일 그때 중국이 한 게 바로 이제 중국판 테이퍼 텐트럼을 일시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거는 중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지금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과열이다, 거품이다.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히 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은 작년에 성장률이 세계 최고잖아요. 플러스 2.8%. 올해 뭐 IMF는 8.1%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은 사실 이게 좀 실물이 좀 받쳐주는 장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과열이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아침 뉴스 뜬 거 보면은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 FRB가 금리를 2024년 이후에 올릴 거다. 2024년 예, 지금 이후에 3년 남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이 G2 중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중국이 먼저 양적 완화 축소 내지는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까. 그게 기폭제가 되면 미국도 좀 따라가는 듯이 따라가고 다른 나라들도 따라가고 그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상태인가요?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드리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가계 대출을 좀 옥죄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면서 서서히 이제 조심스러운 출구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현재 그 부동산에 있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약간의 조정, 시세 미세 조정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비투가 상당히 좀 많이 우려되고 있는 거죠. 신용 융자가 24조에 달하고요. 현재 지금 신용 반대 매매에 따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하는 것들이 하루에 대략 300억 가량 지금 물량이 출회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자동으로 내다 파는. 그렇습니다. 강제로 내다 파는 겁니다. 강제로 내다 파는 게 하루에 300억씩 나오고 있는 300억 원. 겁니다. 이게 이제 올 들어서 지금 2021년 들어서 꾸준히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금액이고요. 예.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에 따라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9만 원대 중반에 모든 신용을 끌어서 샀다라고 한다라면 8만 원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예. 20% 정도 빠진 겁니다. 20% 정도 빠진다라면 일단은 뭐 그것만 20% 빠진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어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 하나 끼었다라고 한다라면 반대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이런 오늘 뭐 이 시간에 약간 조금 뭐 한쪽으로 좀 흘러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쪽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경고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경고음에서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의 신호일 텐데 아직 이주열 총재나 파월 의장이 뭐 최소한 금장기 저금리를 좀 계속 지속시킬 것 같다 이런 예. 분위기잖아요. 네네. 이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온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질 텐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 그런 말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누가 물어봤으니까 계속 언론에서 언제쯤 할 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뭐 중앙은행에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은행 사람이 나 그런 거 안 한다 그럴 때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품이 사실 중앙은행이 그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시장 거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죠. 뭐 물론 이제 금리를 올리면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같이 뭐
디커플링이 일어나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금리를 올리면 뭐 그렇죠.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10% 20%만 떨어지면 깡통 많이 나올 겁니다. 빌린 돈이 워낙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앙은행에서는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은행들은 개인들에 대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중은행들은 네. 벌써 이게 이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은 없고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1.1까지 오는데 뭐 한 3, 4개월 걸려서 이게 저기 0.5, 0.6에서 1.1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제라는 게 흐름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름세를 타면서 거기에 따라서 시중은행 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부동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포모 증후군도 말씀하셨지만 예. 나만 소외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일단 주식시장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조금 우리가 현상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 주식과 그러니까 저축과 투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저축의 대안으로 투자를 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저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그거를 단순히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건데 투자는 완전 새로운 영역입니다. 단순하게 사놓는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종목을 어느 시점에 사서 어느 시점에 파느냐를 내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축의 저금리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투자를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못지않게 노력을 하신 상태에서 뛰어들으셔야지 단순하게 여기서는 0.1% 주는데 여기 가면 하루에도 30%를 벌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현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보여지듯이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내린 결론이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뭐 상황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은행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해서 뛰어든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게 사회적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뭐 연금 분야에도 상당히 일각에 있으신데 예. 이 연금이나 예금으로 묶어둔 돈 네. 깨서 꺼내서 막 주식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부모족들. 예. 좀 연세 드신 분도 그런데 이 사람 아니 뭐 이분들 어떻게 젊은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만 5, 60대가 나도 지금 뛰어들어야지 하고 사는 거는 섣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차 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스키로 치면요. 최상급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저도 한번 최상급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직벽이더라고요. 옛날에. 올라갈 때는 모르겠는데 리프트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뭐 경사가 이랬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직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5, 60대 장년층에서는 특히 또 아들들이 또 딸들이 아빠 그 돈 좀 있으면 놔주면 네. 내가 투자하게 그 순간 내 돈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되고요. 아까 차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저축과 투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축할 부분, 이게 보수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예. 또 남는 돈이라면 그래 이거 내가 이거 없어도 내 노후에 뭐 되니까 네가 한번 투자해봐라. 아니면 저는 네가 나한테 종목을 추천해줘 내가 살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자식을 믿지 마라. 믿지 말라. 예, 내 돈은 내가 지키자. 예. 뭐 이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최성환 고려대 개건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